이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물이 1부는 외신입니다. 외신부터 시작할 텐데, 첫 번째 소식은 그 CNN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은 미국 국내 뉴스가 아니고요. 그 호주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호주에서 요번에 그 법안이 하나 발의됐대요. 법안이. 근데 어떤 법안이 발의됐냐? 야, 대단한 것 같아. 16세 미만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뭐 인터넷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소셜 미디어, 이 틱톡이라든가 일론 머스크의 X 같은 거 있죠. 그런 소셜 미디어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고, 그거를 위반하면 그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기사는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수백만 달러, 수백만 달러, 100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한 13억 되죠? 근데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호주 통신부 장관 미셸 로우랜드는, 호주에는 통신부 장관이 있어요. 목요일 의회에서 온라인 안전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소셜 미디어 개혁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 로우랜드 장관은 성명에서 알바니지 정부는 소셜 미디어 접근 연령을 최소 16세로 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혁은 젊은이를 보호하고 부모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들이 연령 제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 사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상 플랫폼은 틱톡, 그리고 X, 인스타그램, 또 스냅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혹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 기업들이 알아서 16세 미만은 접속 못하게 제한하게 알아서 그걸 만들라는 것 같아요. 법안은 지금 호주에서는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통과되면은 1년 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온라인 안에서 온라인 괴롭힘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호주에서 아동들이 자살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아동들의 자살이라든가 그 아이들이 겪는 이런 문제들이 온라인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나 봐.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SNS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번에 16세 미만은 사용 제한하겠다, 이런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이 있겠죠.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를 기술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시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법안이 청소년들의 지지 네트워크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걸 금지하는 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꼰대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미성년자들한테 특히 저희도 그 와이프 조카가 있거든요. 어린데 그 초등학생들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호주에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시행했을 때 이제 좀 시간 지나고 이제 결과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그걸 따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한테 SNS 제한하는 이 법안을 이번에 정부가 발의했다. 그런 기사가 CNN에 오늘 났습니다. 폴리티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폴리티코 기사, 이거 의미심장한데, 폴리티코에서 미국 관련된 기사예요. 뭐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계속 트럼프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지금 지명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내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 내각 지명자들이 지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갖고 지금 이거에 공화당 안에서도 굉장히 지적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선거는 트럼프가 압승을 했죠. 그래서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누굴 지명해도 어차피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민주당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화당이 뭐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누구를 지명해도 통과가 무난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오냐, 트럼프가 지명한 그 장관 후보자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반발이 심하고, 특별히 이번 공화당 중에 앞으로 정치를 안 할 이 의원들이 있대요. 나이도 많고 그 정치 그만할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오늘 기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레임덕 그룹. 레임덕 그룹. 앞으로 정치 안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그 트럼프랑 워낙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의원들이 상원에 꽤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트럼프의 내각 지명자를 저지할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 대한 요 기사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누가 있을까? 몇 명을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미치 맥코넬 의원입니다. 켄터키 그 의원인데 그 최장수 상원 의원이래요. 근데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견제하고 또 공화당 재정비 하는데 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누가 지명을 했을 때 이걸 반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공화당 상원 고참 의원이 바로 미치 맥코넬 의원이라고 폴리티콘이 얘기합니다. 또 누가 있냐면 존 코닉, 텍사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당내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다가 다 놓쳤나 봐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행보를 지금 할 걸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여기도 트럼프 눈치 보지 않고 반대하거나 그런 의사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전 콜린스, 여기 메인주인데 트럼프 이 수진 콜린스는요, 심지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그 탄핵하는데 찬성했던 의원이에요. 찬성에 표 던진 사람. 그래서 트럼프 이 탄핵에 찬성에 표 던진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 콜린스의 이런 이력이 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처한 이런 독특한 정치적 지형 때문에 트럼프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 무서운 사람이 리카 머카우스키, 알래스카 의원인데 여기도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알래스카는 이 국회의원 선정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다른 지역하고. 여기는 뭐 순위 선택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당내 압박에서 비교적 독립적이래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이유는 자기가 다음에 또 의원 할 수 있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알래스카 주에 뭐 독특한 그런 선출 제도 때문에 여기는 공화당의 압박으로부터 좀 자유롭다. 그리고 트럼프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할 수 있고, 그 내각 구성하는 데 있어갖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단에 지금 이 리사 머카우스키 그 상원 의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사를 보니까 루이지애나의 필 캐시디, 또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 또 아이오와의 조니 언스트 같은 사람들도 명단에 있고, 그런 식으로 상원에서 트럼프가 후보를 누구를 지명하더라도 무조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고 반대할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폴리티코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화당 안에는 트럼프가 앞으로 관세 정책, 외교 정책 같은 거 할 때 트럼프에 반대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있긴 있다. 충분히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뭐 대통령 됐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한테 한마디 못하고 그냥 병신같이 끌어다니는 것처럼 미국은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기사였습니다. 이게 오늘 폴리티코 기사였고요. 오늘 정말 재밌는 기사는 AP죠. AP. 이거 지금 해외 외신에서 거의 톱으로 다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뭐냐면 국제형사재판소 ICC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그리고 하마스 그 관계자들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대박. 지금 여러분 국제형사재판소가 해봤자 이까지인 게 뭐 대단한 거냐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푸틴이 지금 러시아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푸틴한테 그 뭡니까 체포영장 발부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지금 G20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제회의 같은 거 못 오잖아요. 요번에도 G20 때 본인이 올 수가 없으니까 외무장관 보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왔다가는 체포될 수 있거든요. 푸틴까지도. 그래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 발부하면요,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외교 활동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네타냐후도 이스라엘 밖으로 못 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이거 갖고 난리치고 있죠.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ICC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또 지금은 해임된 요아부 갈라트 전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2023년 10월달, 작년 10월달입니다. 그때 발생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갖고 전쟁 범죄와 또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건 너무 명백하죠. 이 새끼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전쟁 원인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요번에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수배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를 더욱더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휴전 협상이 더 복잡해지지 않겠냐는 게 AP의 분석입니다. 여기가 네타냐후, 여기가 갈라트죠. 요번 나온 판결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타냐후와 갈라트가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필수 물품인 식량, 물, 의약품, 연료 같은 걸 들어가는 걸 차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민간인들을 위해서 들어왔던 필수 물품들을 아예 막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은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 가자지구는 ICC 관할 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조치는 불명예스럽고 반유대주의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친 새끼들. 이 새끼들은 뭐만 있으면 반유대적이래요. 내가 이스라엘 새끼들 하는 짓을 보니까 반유대주의가 안 생길 수가 없어. 과거의 지네들이 중세 유럽부터 반유대주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핍박을 받고 서름받은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개새끼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비판받으면 야 반유대주의야? 반유대주의야? 그러고 있어요. 이 씹어먹을 새끼들 아주. 정말 구역질하는 새끼들. 정말 구역질이 나요. 근데 조 바이든이 나쁜 새끼인 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 옹호하고 있죠. 이 개새끼 아주. 그러니까 바이든이 나쁜 새끼인 게 제가 열받는 게 뭐냐면은 이 새끼 마치 지금 지가 임기 남은 2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쏘게 하고 대인지뢰 사용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저 무도한 러시아가 침공해 오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자 지구는 어때요 지금? 거기는 지금 이 미국 새끼들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려고 계속 휴전이라든가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있죠. 나쁜 새끼들이에요. 우크라이나한테는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자지구에서는 평화를 위한 협정을 반대하고 있다고요. 정말 개새끼들 아주. 정말 미국 새끼들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바이든 같은 새끼들. 아, 화가 나 진짜 화가. 앞에 보이는 사람이 요번에 ICC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하마스 측 그 지도자인 무하마드 데이프지요. 이 무하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요번에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도 지금 반발이 있죠. 이스라엘도 반발이고 하마스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 관계자를 영장 발부한 거는 지금 그 가자 전쟁의 그 근본 원인이 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해갖고 1,200명 인명을 사망시키지 않았습니까? 250명 납치했잖아요.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이 이스라엘 외무부 관계자인데 이 외무부 관계자가 장관 있고 장관 아마 ICC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독립적인 신뢰받는 그 법률 시스템을 갖춘 민주국가인데 우리 같은 민주국가에 웬 ICC의 편파적인 판결이냐 기분 나쁘다 문제 많다라고 아주 지랄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무슨 민주국가야 개새끼들. 근데 이번 국제인권단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법의 적용이 특정 개인에게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야당과 지도자들은 이를 도덕적 실명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은 이 결정을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오점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금 ICC를 냉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죠. 예. 잘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하고 있는 거는요, 이건 누가 가서 전쟁 범죄예요, 지금. 나쁜 새끼들.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사무리 라이브에는 윤현일님 오셨습니다. 윤현일님, 반갑습니다. 다음 BBC입니다. BBC에도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BBC에 이번에 그 뉴진스 관련된 기사가 나가지고 이게 뭔가 봤습니다. 원래 BBC 보면은 그 한국 그 담당하는 아시아 지역 담당하는 기사들, 한국계 기사들이 기사를 많이 쓰는데 이 기사는 제가 보니까 한국계 기사가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K-팝 스타들이 한국에서는 노동자이냐 아니냐 고어된 질문인데 한국에서는 그 K-팝 스타들을 노동자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뉘앙스예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진스 얘기를 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뉴진스가 요번에 한이가 국정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K-팝 스타들이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노동부를 보고 있대요. 이 연예인들이 고정된 근로시간이나 고용주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제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뭐 입장이라고 합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세계 8위의 음악 판매량을 기록한 그 세계적인 그룹인데 이 BBC 설명이에요. 최근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대요. 제가 근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아니 하이브랑 싸우는 거예요. 어도어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은 하이브하고 갈등은 얘기 안 하고 어도어하고 갈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도어랑 싸우는 건가? 하여튼 지금 이 기사는 그 뉴진스가 어도어하고 지금 엄청 갈등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20세 멤버인 한이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도어 직원들이 뉴진스 그룹을 무시했다고
그리고 그룹의 이런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막 깎아내리는 기사를 유도적으로 막 유도했다고 얘기를 했고, 회사가 우리를 되게 싫어한다고 요번에 청문회에서도 발언했다. 이런 것들을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한의의 계약 조건이 노동법상의 노동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노동부가 또 그녀의 수입이 임금이 아닌 수익 분배로 간주되고 있고, 또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점에 들어서 한의는 누신슬은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부산대학교의 세바르보 사이지 교수는 K-팝 아이돌의 노동 조건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도로 소모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명확한 휴식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들은 노동조합의 부재와 정부 기관의 미비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미국 헐리우드처럼 무슨 탤런트 에이전시법 같은 이런 법들이 필요하다 뭐 얘기를 해요. 지금 뉴진스 팬들은요, 아이돌 아 워커라는 해시태그를 막 지금 엄청 퍼뜨리고 있대요. 우리 아이돌도 노동자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금 기사는 이 K-팝 스타들을 노동자로 대우하라 뭐 그런 뉘앙스로 나온 건데, 이거 보면서 사실 좀 뭐라고 할까, 별로 저는 그렇게 공감이 안 갔습니다. 뭐라고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가수 얘기 나와가지고 가져왔고요. 다음 가디언. 오늘 기사 제가 오늘 메인으로 신경을 쓴 건 이 기사예요. 가디언 기사. 카메론. 이럴 수도 있구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들이 그 이후에 제국주의 식민지 경험 때문에 사실은 고생하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이 분단이 됐고,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있었고, 한국전쟁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카메론도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독립한 다음에 그 초기에 갈등이 많고, 지금은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몇십 년 지나잖아요. 지금 와갖고는 이제 거의 그런 갈등이 좀 완화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통합된 시기인데, 카메론은 특이한 게 2016년에 그 갈등이 폭발해버렸어요. 갈등이 폭발해버렸어요. 그 제목이 뭡니까? 피 없는 전쟁, 무혈 전쟁을 기대했나? 이런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2016년도에 엄청난 내부 갈등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피 흘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냐,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가 독특한 게, 아니 카메론이 독특한 게, 원래 독일 식민지였거든요. 독일 식민지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차 대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론이 독립한 이후에도 영어권 지역이 있고 프랑스권 지역이 있어요. 근데 영어권이 소수고 프랑스권이 다수거든요. 근데 요번에 영어권과 프랑스권이 다수입니다. 여기가 기득권이에요. 영어권은 작아요. 그런데 요번에 영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프랑스권에 있는 사람들 간에 엄청난 이제 갈등, 거의 내전이 벌어진 거죠. 이 내전, 이 분쟁,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 6천 명이 죽었고요. 10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고, 8만 명 이상이 나이지리아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그 일의 시작은요, 물론 그 전부터 갈등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 갈등이 폭발한 건 뭐냐? 영어권과 프랑스권이 갈등이 폭발한 거는 2016년도에 원래 영어권만의 이런 문화가 있고, 또 영어권은 그 영국에서 갖고 온 이런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당연히 프랑스고요. 좀 달랐나 봐요, 그게. 근데 요번에 중앙정부에서 그 영어권 지역에 프랑스 어를 사용하는 교사들을 보내고 프랑스 그 법관들을 법원에 배치하면서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문제가 되나? 아니 그냥 영어권 프랑스권 간에 또 학교에 프랑스어 쓰는 교사들을 배치했다. 법원에 프랑스권의 이런 판사를 배치했다. 그게 왜 문제지? 근데 기사를 보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카메룬이 16년 이전까지 독일 지배를 받았습니다. 독일 지배. 그러다가 요 빨간색이 영국, 요 파란색이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룬이 영국령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1960년에 카메룬이 독립을 하죠. 완전히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는 카메룬 이 연방정부가 돼.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영어권을 지배하긴 지배하는데 완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연방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룬 공화국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영어권이 있는 건데 이게 점점 축소가 되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영어권은 영어권 문화, 영어권 법 제도, 영어권 교육 시스템이 유지가 됐고 이 카메룬 공화국은 그 프랑스령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2년도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연방제가 폐지돼 버려요. 국민 투표를 통해 갖고 연방제가 폐지돼 버리면서 뭐 영어권, 뭐 프랑스권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아예 통합돼 버렸어. 72년부터.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사회의 기득권 그리고 기본이 프랑스권인 거고 영어권은 소수자.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게 우리가 2등 시민이야? 마치 영어권에 있던 카메룬 그 국민들은 2등 시민인 것 같은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요번에 프랑스어 사용 교사 또 변호사 배치 그런 문제와 연결되면서 이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소수였던 영어권 이쪽 지역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카메룬으로부터 분리하겠다. 아예 분리하겠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그 내전 상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프랑스권 정부의 억압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뭐 희생된 영어권의 이 칼리스터스 은체라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영어권 분리주의 운동을 진압하다 사망한 넬슨 아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이번 이 내전에 아주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 간에도 많이 갈라지고 경제도 지금 엉망이고 또 인프라, 도로 같은 인프라 있잖아요. 이것도 다 박살났대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된 거야, 지금요. 어떡합니까? 현재 분리주의 전투원들은 프랑스어권 정부가 영어권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또 교육 및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탄약으로 군과 전투를 이어가면서 독립을 위한 싸움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권 사람들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독립해갖고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에는 이 영어권이 평화 시위였어요. 근데 중앙정부가 강하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전쟁같이 벌어지면서 지금 무력 충돌도 많이 있고 민간인들도 지금 많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양측 모두 어느 한쪽의 선악이 아니고 양측이 서로한테 엄청난 학살,
불법 체포, 고문, 성폭력이 지금 막 난무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북서부 지역의 응가르부 마을에서는 군이 민간인 21명을 학살해갖고 그 비난을 받았고, 또 학교 총격 사건과 마을 습격 등이 반복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또 공포 속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분쟁의 여파로 민간인들의 삶도 극도로 피폐해졌대요. 한 예로 14살짜리 아들이 죽었나 봐요. 그 14살의 아들을 죽은 건 모르겠어.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가 그 아들 찾으려고 지금 여러 구치소를 막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못 듣고 있다라는 사례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주민 존 티바라는 사람은 군대의 고문으로 아들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이 영어권 주민 모두를 분리주의자로 지금 간주하고 있다. 영어권이랑 다 분리주의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영어권은 다 같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영어권에서도 분노하니까 프랑스권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주의 운동 안에서도, 영어권 안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대요. 일부 지도자들이 지금 막 민간인을 납치해가지고 처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지지하겠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지금 이 영어권 정부, 암바조니아 정부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누구냐면 앞에 보이는 크리스 아누라는 사람인데, 이 새끼가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희생을 수반한다 하면서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런 온당치 않은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갈등의 해결책으로 연방제를 통한 권력 분산과 자원 배분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근데 뭐 카메론 사태에 대해서 어떤 나라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폭력에 희생되고 있다 하면서 지금 내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일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연방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래 버려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홍콩 같은 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워낙 포압적이고 세니까 홍콩에서는 그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제대로 못 일어나는데, 또 홍콩은 또 뭉쳐있지도 않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카메론 정부가 그 영어권이었던 그 지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압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근데 또 영어권 쪽에서도 똘똘 뭉쳐가고 대립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죠.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한테 대항하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대항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력하게 끝나버리는데 왜 안 그런 거죠? 차라리 그냥 연방정부로 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카메론이 어떻게 될지 좀 이런 일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로이터, 이거 정말 걱정되는 이야기죠. 어저께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진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의 이 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곧 전쟁 끝나겠구나.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겠지만, 불리한 조건이지만 그래도 끝나겠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한테 장거리 미사일 막 지원하고 쏘라고 하고 대인지뢰 같은 거 지원하면서 갑자기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돼버렸죠. 트럼프가 들어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끝내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바이든이요. 아니, 이 새끼가 몰라겠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바이든 고마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임기 2개월밖에 안 나온 게 지금 황당하잖아요. 진작에 하던가, 차라리 진작에 도와주던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러시아로 미사일을 쏴버렸고, 미사일을 쏘니까 푸틴이 뭐 했어요? 바로 핵 지침을 어떻게 했어요? 간소화시켜버렸어요.
원래 핵으로 대응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프로토콜이,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을 낮춰버렸죠. 그래서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게. 만약에 미국이 지원하는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핵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낮춘 기준에 따르면요, 지금 러시아가 핵을 써도 무방한 거야. 러시아 기준으로는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아까 러시아를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같은 거 어저께 지원했죠. 그런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잖아. 요번에 뭘 썼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ICBM을 썼어요. ICBM. ICBM. RS-26 루베즈라는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앞에 보이는 이 미사일이 아까 말했던 RS-26 루베즈 ICBM. 여러분, ICBM이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응? 물론 요번에 이 쏜 미사일이 한 700km 날아갔다고 하는데 ICBM 요 미사일은요 5,5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에요. 5,500km. 러시아에서 미국을 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요. 핵탄두 넣고 핵탄두를 달고 미국을 칠 수 있는 미사일인데 굳이 이걸 이용해 갖고 고각으로 때려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 미사일이죠. RS-24. 이건 24네. 요번 건 26. 이 RS-26는요, 2012년도에, 실험 발사를 처음으로 성공을 했고, 이게 12m에 무게만 36톤. 그리고 핵탄두를 800kg까지 장착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무시무시한 무기. 근데 이거를 굳이 그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700km밖에 안 되는데 700km에 있는 거 쏘려고 이걸 쏜 거예요. 이걸 왜 쏴? 그냥 700km짜리 쏘면 되지. 그냥 중장거리 미사일 쏘면 되는 거지. 왜 ICBM을 쏴갖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미국한테 보라는 거죠. 미국한테. 그냥 우크라이나 요번에 미사일로 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미국까지 칠 수 있는 핵탄두를 달아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굳이 써가지고 고각으로 때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친 거는 야 미국한테 너희한테도 쏠 수 있어? 그 경고이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지금 서방 언론들은요 절대로 푸틴이 러시아가 핵포탄 못 쏜다, 핵미사일 못 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응? 푸틴은요 지가 마음에 안 들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 정적들을요 다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푸틴 말이 맞아요. 예. 그게 아니라 아니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더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서로. 왜 그러지? 그래서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제발 윤석열이가 제발 입 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 예민한 시기에 윤석열이 지난 몇 달 동안 설레발친 것처럼 뭐 러시아, 북한 비판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막 우리나라 군대 파견한다고 하고 무기 지원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납니다. 걱정이에요 지금. 이런 멍청한 짓 할까봐. 지금 심지어 지금 푸틴이 미국산대로 야 핵도 쏠 수 있어라고 지금 막 경고하고 있는 판국인데 여기다가 지가 지금 나서가지고 앞에서 막 알짱거리고 비판한다고 하면서 지금 막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할 거야? 그따위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여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사무리 외신이었습니다.